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운동인 동시에 유효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매일 달리면서 또는 마라톤 경기를 거듭하면서 목표 달성의 기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 따라 나 자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갔다.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다. 나는 물론 대단한 마라톤 주자는 아니다. 주자로서는 극히 평범한, 오히려 그저 평범한 주자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26페이지.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 혹은 프라이드와 비슷한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똑같은 경우를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적어도 나의 경우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란 없다. 판매 부수나 문학상이나 비평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일은 뭔가를 이룩했는가의 하나의 기준이 될진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변명으로 간단하게 통하는 일이 아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창작자에게 있어 87페이지. 실패의 원인은 명확했다. 달리기 양의 부족, 달리기 양의 부족, 달리기 양의 부족. 그것이 전부였다. 연습량의 절대 부족에다 체중도 줄이지 못했다. 42km 정도는 적당히 연습하면 어떻게든 달릴 수 있겠지 하는 오만한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던 것이리라. 건전한 자신감과 불건전한 교만을 가르는 벽은 아주 얇다. 젊었을 때라면 확실히 적당히 해도 어떻게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혹사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쌓아왔던 체력의 축적만으로도 무난한 기록을 올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밖에는 손에 넣을 수 없는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참한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그때 깊이 다짐했다. 이렇게 춥고 참담함을 느끼는 건 이제 됐다. 다음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자. 면밀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내 신체 능력을 다시 한번 단련해보자. 나사못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조여보자.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자. 그것이 경련이 나는 다리를 끌고 차가운 바람 속을 걸어가며 많은 주자들에게 추월당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었다. 앞서도 미리 말했지만 나는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다. 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이기기만 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만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똑같은 실패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의 실패에서 뭔가를 배워서 다음 기회에 그 교훈을 살리고 싶다. 적어도 그러한 생활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 능력적으로 허용되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싶다. 115페이지. 만약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는 연습을 중지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동안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빈틈없이 단련하는 것. 120페이지.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소설가로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소설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소설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재능이다. 문학적 재능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설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제 조건이다. 연료가 전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달릴 수 없다. 그러나 재능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이나 질을 그 소유자가 잘 컨트롤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이 부족하니까 약간 양을 늘려보고 싶다고 생각해도 절약해서 조금씩 꺼내 가능한 한 오래 쓰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다. 재능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터져 나오고 싶을 때 저절로 분출해버리고 나올 만큼 다 나와 고갈되면 그것으로 책 한 권이 끝나는 것이다.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같이 또는 어느 시인이나 록싱어처럼 풍부한 재능을 단기간에 기세 좋게 소진하고 드라마틱하게 요절해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는 삶도 확실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별로 참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능 다음으로 소설가에게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질문받는다면 주저없이 집중력을 꼽는다. 자신이 지닌 한정된 양의 재능을 필요한 한 곳에 집약해서 쏟아붓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힘을 유효하게 쓰면 재능의 부족이나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나는 평소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아침나절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 책상에 앉아서 내가 쓰고 있는 일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는다. 설사 풍부한 재능이 있더라도 아무리 머릿속에 소설적인 아이디어가 충만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독한 충치의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 작가는 아마 아무것도 쓸 수 없지 않을까? 집중력이 격심한 통증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집중력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력이다.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의식을 집중해서 집필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계속하니 피로에 지쳐버렸다고 해서는 긴 작품을 쓸 수 없다. 반년이나 1년이나 2년간 매일의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소설가에게는, 적어도 장편 소설을 쓰는 작가에게는 요구된다. 호흡법으로 비유해보면 집중하는 것이 그저 가만히 깊게 숨을 참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숨을 지속한다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호흡해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작업이다. 그 두 가지 호흡의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으면 몇 년 동안에 걸쳐 전업작가로서 소설을 계속 써나가기 어렵다. 호흡을 멈추었다 이었다 하면서도 계속 갈 것. 이와 같은 능력, 집중력과 지속력은 고맙게도 재능의 경우와 달라서 트레이닝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그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도 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집중력과 지속력은 자연히 몸에 배게 된다. 이것은 앞서 쓴 근육의 훈련 과정과 비슷하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써나가며 의식을 집중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정보를 신체 시스템에 계속해서 전하고 확실하게 기억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그 한계치를 끌어올려 간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수치를 살짝 올려나간다. 이것은 매일 조깅을 계속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러너로서의 체형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작업이다. 자극하고 지속한다. 또 자극하고 지속한다. 물론 이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보답은 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 팟캐스트는 두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앞부분에서 책의 괜찮은 부분들을 발췌독 형태로 5에서 10분 정도 읽어드리고 나서 나머지 뒷부분은 제 이야기로 채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책 본문만 들으실 분들은 여기서 다음 회차로 지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네, 자, 공지 드렸으니 여기서부턴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안 자르고 교차식으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본문 읽고 그 부분에 대해 제 생각 얘기하고 또 조금 읽고 얘기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그쪽이 더 좋겠지만 제 이야기 없이 책 내용만 듣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실 분들도 분명 많으실 듯해서 넘기시기 편하도록 우선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좋아해온 에세이고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다시 읽어보니 와닿는 지점이나 깊이가 또 다르네요. 책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책은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에 관해서 쓴 에세이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이유나 그에 관한 생각, 에피소드 등등을 모아놓은 책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본인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본업인 글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 이게 지금 2024년에 들으면 얼핏 평범하고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루키가 80년대에 달리기나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운동의 효능과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고 자기관리에 충실한 성공한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술가들도 참 많지만 예전 80년대라면 예술가들에겐 일종의 방탕함이 미덕이 되고 이런 달리기류의 건강관리류의 자기관리가 오히려 비하받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길을 갔다는 건 작가가 외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존감, 요즘 그릿이라고 하죠. 이런 거라든지 자신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메타인지 수준이 몹시 높다. 또 글쓰기나 달리기의 본질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성찰해온 사람이다. 이런저런 많은 사실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달리기는 글쓰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본문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 1차적 측면, 2차적 측면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신체 강화, 즉 작가로서 일하기 유리한 신체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체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호르몬 등등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도 작가도 중요한 얘기지만 깊이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2차적인 부분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주목할 만한데요. 달리기가 글쓰기와 관련된 정신적인 부분을 강화해 준다는 겁니다. 집중력, 지속력, 제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죠. 이거 외에도 트레이닝과 휴식의 배분이라든지 외부와 내부의 배분이라든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조절 능력 등등등등을 배우기에 달리기라는 운동이 그 자체로 유용하기도 하고 또 작가 본인이 달리기와 글쓰기 이 둘을 1대1 대응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자주 보입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것과 일을 멈추는 것의 1대1 대응, 달리기에 성과를 내는 것과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의 1대1 대응, 매일의 트레이닝이 꾸준한 트레이닝이 마라톤 대회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또 매일의 꾸준한 글쓰기가 결과물인 장편 소설의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1대1 대응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서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작가가 왜 그렇게 달리기를 글쓰기만큼이나 열심히 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그 두 가지 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대1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저도 많이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일과 운동을 일대일등 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두 가지 과업들, 본인에게 주어졌거나 주어졌었던 과업들 중에 어떤 두 가지 과업들을 일대일 대응시키는 건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이런 방법이 그 두 과업들 모두에 대해서 통찰의 깊이도 증가시켜주고 나아가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의 수준을 크게 올려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예전에 다른 일을 할 때 얻은 경험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 운동, 이건 우리 인생에서 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데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면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공부하고 운동을 1대1 대응 시킬 줄 아는 사람이면 이런 공부에서의 경험을 운동에 파지시켜서 사고할 수 있을 거고, 뭐 집에 헬스 자전거를 사나 봐야 본인이 집에서는 운동을 안 할 테니까 헬스장에 가야 운동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굳이 헬스 자전거를 사기 전에 1대1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고 하잖아요. 그런 거의 수준을 좀 깊게 올린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와 글쓰기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 얘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관한 내용만 얘기할게요. 다른 대목 얘기해 볼게요. 달리기를 그만둘 이유는 너무 많지만 달리기를 지속할 이유는 아주 적다. 우리는 그 지속할 이유, 적은 이유를 단련해야 한다. 이 대목은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자 남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직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는 왜 어떤 좋은 걸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완벽한 이유를 요구하고 또 그게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충족될 때까지 안 하고 있을까요? 혹은 하지 않을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말까요? 네, 우리 삶에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좀 어렴풋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죠. 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를테면 달리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라는 건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그걸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죠. 근데 막상 그 직관을 따라서 달리기를 할까 생각해보면 이유들이 튀어나오죠. 뭐 달리기가 발목이 안 좋고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고 시간이 없고 뭐 합리적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많습니다. 뭐 말이 돼요. 또 말이 되니까 달리기를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시간에 딴 좋은 걸 하느냐 하면 그냥 소파에 삐딱하게 누워서 치킨 먹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죠. 건강 안 좋아질까 봐서 달리기 안 한다며. 네, 과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논리고 합리였을까? 뭐 정말 나를 위해 좋은 행동은 뭔지, 나를 행복으로 이끌 행동은 뭔지. 우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렴풋이는 알고 있거든요. 가끔은 뚜렷하게도 알고 있죠. 근데 그걸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자면은 뭐 달리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자면 어느새 논리의 검열관이 머릿속에 나타나서 하지 않을 이유들을 나열을 하죠. 달리기 하지 말라고,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금융 공부하지 말라고 거부해버리는 논리적 이유를 잔뜩 저희한테 줍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네,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자, 저를 설득하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어려운 일인데 좀 무언가 좋은 일에 대해서 논리적인 하지 않을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날 때마다 좀 이런 문장을 곱씹으면서 하루키 선생님의 이 문장을 곱씹으면서 제가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리기 얘기로 좀 돌아와서 우리는 달리기를 좀 해야 할까요? 꼭 달리기를 해야 할까요? 저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달리기를 시도했었고요. 또 종종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메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대충 주 5회 이상 이 정도 느낌으로 얼추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달리기를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제 현재 몸 상태나 달리기 기술로는 발목이나 무릎 쪽에 무리가 오거든요. 예,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를 달리기를 할 몸은 아니어서 아직은 또 유산소 운동은 해야 되니까 걷기나 뭐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 머신들 위주로 나눠서 하고 달리기는 걷기 중간중간에 몇 분 정도씩만 끼워 넣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유산소 운동은 두세 시간을 달리기로 다 채울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잘만 건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달리기가 다른 유산소 운동들보다는 신체 단련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 운동일 것 같거든요. 10년 후, 20년 후, 뭐 제가 40대, 50대가 됐을 때 어떤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며 살고 있을까, 또 살고 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그려보면 확실히 유산소 계열 운동 위주, 그 중에서도 좀 달리기, 혼자 하는 야외 위주의 달리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자기계발서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니까 자기계발서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저는 그렇게 쓰인 책은 아닌데 그렇게 읽을 수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계발서나 성공 비결에 관한 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고 구체적이고 친절한 책도 정말 정말 많죠. 근데 성공하는 법을 대놓고 소개하는 당신도 몇 주 만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들보다도 좀 이 책처럼 좀 성공한 작가들의 자전적 에세이들로부터 저는 성공하는 법을 오히려 더 잘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좀 잘 모르거나 혹은 성공에 관한 기억이나 이유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작가들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는 법도 잘 알고 또 그걸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법도 더 잘 아니까요. 물론 뭐 솔직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건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또 내려가고 하여튼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좀 더 일찍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정말 네, 중요한 책 같고 좋은 책 같아요.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책 읽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책 전체 뭐 5에서 10% 미만이라든지 1, 20분 이내 정도 분량이면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읽어드려도 대부분의 출판사는 허용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법적으로야 원리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한 문장을 읽더라도 허락을 구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출판사나 작가님께 일일이 문의하는 것도 오히려 일을 더 만드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나 후원 같은 영리 활동을 아예 삽입하지 않고 그저 취미로만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일단은 뭐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도 일단은 허용해 주시는 걸로 알려진 출판사들 위주로만 제가 책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 조언 주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걸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서투르고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파일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라갈지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뭔가 생각만 하다 실제로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